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7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14나라의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는 또 브라질을 포함한 8개 나라의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구리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도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면서 관세 협상과 연계하려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상황이죠. 네, 8월 1일까지 한미 무역협상 연장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협상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거래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을 시사한 만큼 후속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규제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국내 증시 상승폭이 더 컸던 거죠? 네. 코스피가 막판에 더 올랐네요. 네. 1.58%가 올라서 5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3,183.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년 10개월 만에 3,180선 다시 찍었습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살짝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0.93% 7.34포인트가 오른 797.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이제 3,200선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네. 오늘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은 또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열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그럼 왜 올랐냐? 오늘 상승세는 사실 미국장의 훈풍을 좀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최초로 4조 달러 돌파를 하는 신기원을 또 이뤄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시총 4조 달러는 거의 세계 첫 시총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이어진 거죠. 네. 이렇게 코스피가 연고점을 갈아치우니까 증권사들도 또 지금 연말 코스피 지수 목표치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3,500선까지 원래 기존에는 3,400선까지 좀 봤다가 좀 더 높인 연말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래 4,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네, 지금 보면 두 달째 외국인들의 순매수 바이코리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요. 네. 지난달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3조 7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1,220억 원 사들인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460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전월보다 114조 6천억 원이 더 늘어난 86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채권 17조 7,150억 원을 순매수하고 또 14조 910억 원을 만기 상환 받아서 네. 총 3조 6,240억 원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동결의 이유로 집값을 꼽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 가계부채 위험을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통화정책방의 의결문을 보면요. 여기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또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진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집값, 가계부채가 주요 판단 요인이 될 것임을 명시를 한 것이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집값 안정이 선결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약해진 성장세를 감안하면 사실 금리를 내려서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집값의 과열 또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건데요. 이 총재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한은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신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총재가 지난해 8월과 지금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다른 점은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내릴 시점에 대해서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었는데 네.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한번 쉬어서 집값 상승세가 잡혀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황은 금리 인하를 중단해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번에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집값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은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거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별도로 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은 그걸 받아서 중소기업 같은 데 대출을 이제 좀 싸게 해주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네.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네,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그 영세 자영업자 이런 그렇죠. 쪽에요. 가계로 흘러가지 않게 대출로.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낮추면 그 기대 심리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게 되니까 금리를 못 낮추는데 네. 한켠에서는 계속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대책을 써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유동성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까지 검토한다는 거는 지금 하는 판단이 집값 때문에 금리 계속 못 내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추세를 그렇다고 해서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전망을 하는 것들을 이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적시해서 내는데 네. 현재 이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은 3개월 안에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는데 네. 결국 관건은 집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고요? 네. 새벽 사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사이였고 미 동부 네. 시간 9일 오후 3시 55분경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 2,05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1만 2천 달러 선을 넘어선 게 역대 처음인 거고요. 지난 5월에 당시에는 11만 1,900달러대까지 이제 올라섰으니까 한 달 반 만에 최고가를 다시 경신한 거죠.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한 달 만에 1억 5,100만 원대까지 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증시 상황과 결부가 되는데 일단 기술주 중심의 좀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도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관세 불확실성이 또 미국에서 지금 다시 불거지면서 네. 비트코인이 또 한편의 안전자산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양상과 좀 다르다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 모멘텀 같은 게 발생하면 확 올랐었잖아요. 그건 사실상 이제 투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 기관 자금들이 조용한 상승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사기 네. 주의보가 떴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뭘 받으시면 일단 거기에 무슨 어디로 접속하세요라는 그런 링크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까? 100% 사기다. 네. 라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부도 이제 소비 쿠폰 지급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 그다음에 카드사를 비롯해서 지역 화폐사 모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네. 스미싱은 이제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로 대량 전송을 한 후에 이용자가 거기에 걸려있는 링크들을 통해서 악성 앱 같은 걸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네. 금융이나 개인정보 같은 걸 탈취하는 범죄 행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 모두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네.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그냥 삭제하세요. 네. 혹시라도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 링크 같은 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예. 네. 만약에 URL까지 혹시 클릭을 하셨다면 곧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같은 곳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118. 네. 앱은 당연히 지우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감세안이 통과된 뒤에 자신감 가진 걸까요? 잠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제 우리 한국과 또 일본을 포함한 14개 나라의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오늘은 브라질, 필리핀 등 또 8개 나라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그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8월 1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유예 시한은 우리가 갖게 된 거잖아요. 8월 1일까지요. 네, 근데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예, 참. 네. 요구 사항들이 대략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이고. 네. 일단 그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 처해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이제 원래 4월 7일 날은 24% 관세를 맞았던 게 이번에 1%포인트 또 올라서 올려서 25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곧 그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시바 내각이 7월 중에 선거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막 좀 고비랄까 곤경에 몰려 있는 일본 정부를 굉장히 압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관건이 됐던 건 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일본이 그 쌀 파동 났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미국산 쌀을 수입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자민당이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이제 일종의 그 연합 정당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지방에 이제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되는 이제 전농이라는 그 집단의 지지를 받는 조의원들이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당선을 거듭해온 그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거의 네트워크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걸 요구를 하고 더군다나 관세까지 1% 올리는 걸 보면 일단 뭐 우리도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된다. 네, 우리는 봅니다. 그냥 25에서 25 그대로긴 한데 이번에 그 4월 2일에 처음에 부과했던 거하고 이제 8월 1일에 예정돼서 이제 보낸 그 서한의 쭉 그 관세율 비교표를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까운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부과했던 것보다 내린 나라도 제법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내린 나라가 뭐 이렇게 됐어요. 예, 베트남이 46%가 20%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때 140%를 부르짖던 것이 지금 저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보인다라는 건 오랜 우방이고 뭐고 상관없고 자기가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대만,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무역 흑자 국가들인데 예, 그런 무역 흑자 국가들에 대해서 취해졌던 관세들은 전혀 어떻게 보면 낮춰주는 경향이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연합이 문제가 되는데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제 이미 영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해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연합과도 치열하게 지금 협의 중이고 또 유럽연합이 하는 이야기가 상품에서는 우리가 흑자 맞는데 서비스 무역까지 하면 우리가 적자다. 야,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관세를 때린 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저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가장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지금 겨냥해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같은 시간에 또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를 해서 10%였다가 50%로 40%포인트로 높였어요. 예, 그 전문 읽어보면서 왔는데 다른 나라 내정 간섭을 이렇게 해도 되나?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그 사람은 뭐 우리의 친구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건 옳지 않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매우 좀 뭐 분노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 그러면서 50%가 된 50%. 거예요? 50%. 그 전에 10%를 부과했었는데 왜냐하면 브라질이 뭐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기록할 게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에 보낸 문서랑 한국에 보낸 문서가 국적만 다르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복붙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성의도 없고 이 한국, 일본을 그냥 묶음으로 처리하는 굉장히 참 서글픈 그런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거고 또 미국 측 요구에 다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가장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자기들은 하나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수용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사항은 수입 쇠고기 원령 30개월 이상 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망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뭐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쇠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식료품들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LNG 알라스카산 LNG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이제 당신들이 돈 내는 거 해라라는 거 그리고 국방비 이제 증액 이런 게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저희들이 몇 가지 나왔던 뉴스로 볼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극적인 인하까지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기 지난번 이게 굉장히 그 외환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당선 전에 유럽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외신 보도로 한국이 미국의 달러 환율 그 인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하루에 환율 100원 빠진 거 혹시 기억나죠? 5월 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요구들은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암묵적으로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결국 쌀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 개방 안 하는 거 그리고 대규모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이걸 패키지로 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걸 수용한다는 자체가 벌써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뭐 미국에 투자를 안 한 나라도 아니고 1년에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거든요. 직접 투자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를 갖다가 한 5배 정도 넘어선 지 오래됐는데 이 정도로 미국에 열심히 투자를 해주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보인다라는 건 그냥 한국이나 일본을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머니머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만한테 표현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긴 했는데요.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모두 가져갔어요라는 표현까지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이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지만 안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일단 25% 맞고 시작하는 건데 8월 1일부터 맞고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등등 수많은 다른 품목들에 대한 어떤 관세, 품목별 관세 문제들도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약 1,300억 불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무역흑자를 한 600억 불 정도 내고 있는 나라니까 이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그것도 돈을 못 쓰냐라는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근데 이제 상호주의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맞받아칠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이제 최대 문제가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맞보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상도 진행되는 게 보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협상 과정에 대한 일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받아칠 카드도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라는 게 일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우리 금융시장 움직이는 이런 거 보면은 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요 며칠 새 보면은요. 예, 저도 틀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저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깎아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들어서 그게 좀 시장의 리스크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 한 차례 3,000포인트 밑에도 갈 수 있지 않냐. 좀 출렁거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연중 최고치를 뚫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일단 탁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크게 한번 대포를 쏘지만 그 뒤에는 항복하는 또는 후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이나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다 후퇴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사실 이 사안을 본 게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늑대의 소년이 된 거죠. 양치기 목동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증시가 너무 좀 낙관주의가 많이 퍼졌던 예, 저도 건가요? 사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동안 팔던 연금까지 또 적극적인 매수세 가담하는 등 시장 전체에서 수급의 주체들이 대부분 사자세에 나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특히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 규정들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사주가 전체 상장 종목 중에 그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200개가 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30% 이상 기업들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자사주를 동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의무 소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우호지분들한테 넘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백기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백기사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흑기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아서는 건 이게 자본의 수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특히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 금융업계에 되게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그 해외발 악재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일단 우리 국내 요인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 같은 전문가들의 면이 좀 상했습니다. 8월 1일이 더 연장되지는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능성 있게 확정이 돼야 뭐든 되는데 이게 기업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들었던 그 기업체 분들하고 제가 수출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나중에 돌려받을 셈 치고 그냥 낸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의 관세 수입이 3월달 대비 4월, 5월이 3배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셨나요? 예, 그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그 미국 관세사들도 모른대요. 정확한 이 국가에 대한 관세를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모르니 일단 받는데요. 받고
나중에 정산해줄게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감소하는 충격들을 받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은 나왔음에도 미국은 이제 연준이 7월은 몰라도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이러고 이제 가는 거고 이번에 또 치킨 어웨이 하실 거야. 예, 타코라는 별명이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별명인데 이제 그걸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후퇴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게 일단 날짜가 너무 촉박해요. 너무 촉박하고 임박해가지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가긴 하는데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꼭 며칠 남겨두고 가서 보도는 되는데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약이 있고 좀 보자 했는데 그러면 그 후속에 지금 계속 하는지 아닌지 저희는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그 특파원가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도 자꾸 연락을 취해보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도 줄을 서 있대요. 그 미국의 스태프들이 업무에 지금 치여서 하기 안 그렇겠어요. 원래는 이제 좀 있으면 휴가 시즌인데 난리 났죠. 100개 정도 되는 나라를 관세를 때려놓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합의된 나라는 3나라밖에 없는 영국 그리고 중국, 베트남. 세상에 근데 중국, 베트남은 합의했는데 한국, 일본한테 이런 대접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섭섭해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또 문제가 품목벌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리를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리값이 뭐 폭등하고. 얼마에 몇 %요? 그런데 이게 그 구리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사실 전기차가 구리 덩어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속철도나 전기차 그리고 가전제품 다 구리덩어리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그래서 지금 그 런던 시장하고 미국 시장 사이에 관세 50%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가격 차이가 한 20% 이상 났는데 더 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니 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뭐 금리 인하만 믿고 가고 파월 의장만 믿고 간다라는 분위기인 거지 이게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되게 불확실한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방위비하고 이제 연동해서 지금 하려는 그 일중이 보이잖아요. 그래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방위비 더 많이 내야 된다. 주한미군 28,000명인데 이제 숫자도 잘못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랬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방위비를 내야 된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좀 덜 깎아줬다. 난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 근데 그게 협상하기 위해서 내놓은 걸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심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일기 때도 계속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토 회담 가서 GDP 5%를 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GDP에서 5%를 달성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저희들끼리 이야기하지만 이제 전선에 서 있는 나라들조차도 3% 사실 전후에 미만이 우리도 그보다 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면서 그 돈을 자기들한테 달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방위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랑 유럽 그 의회에서 돈을 지원해 준 각 국가에 돈을 빌려주기까지 지금 하면서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부담 문제들은 정말 이게 적어도 이 테이블 협상 테이블 안에 확실히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구리덩어리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전기차 구매주였던 그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기차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세단용 전기차들도 양산에 나서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라인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럼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고 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연 300억 불 정도의 2023년 통계가 300억 불 정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미국에 직접 투자만 300억 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30조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했는데 보전금은 또 빼앗기는 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또 포드 전기차 공장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 기술인데 또 이거는 또 보조금 지급해 주기로 결정하고 아까 제가 잠깐 브라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너무 자신의 친소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일일이 다 협상이 다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네. 이루어지다 보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초에 연장했다 그러지만 이게 또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제 관세 예고를 하고 하다가 실제로 부과돼서 한 건 한 1년 정도 지나서 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빨리 올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유력한 분들 그리고 그 참모 스태프들도 전부 다 완전히 그 스태프들이 꼬여서 그 쉽게 얘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와야 되는데 그만두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까지 꽤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그 보수주의적인 어떤 연구소들 중심으로 해서 미리 미니 스텝들을 미리 캐비넷을 다 꾸렸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그걸 꾸려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 자체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네. 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이번에 네. 또 닫지 하면서 공무원 해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그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저는 뭐 한 가지 기대라면 일단 8월 1일에 시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냐. 행정적으로도 처리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네. 주변 국가들하고의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래서 뭐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와 네. 연대를 좀 잘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네. 입장에 처해 있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네. 다 비슷한데 이제 또 지금 약간 문제가 7월 말에 일본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네. 유럽에게 좀 우리는 지금까지는 일단 일본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가자 쪽이었다라면 유럽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쪽에서는 유럽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 서비스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네. 기록하니까 이제 네. 그거 관련돼 있는 뭐 당장 그 조세 회피처들이 유럽에 엄청 이용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관련된 소송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세금 안 낸다는 이야기는 다 우리 옛날부터 했던 것들이고 네. 이런 식의 지렛대들을 좀 써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그게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도 지금 막 대통령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지났군요. 한 달 지났는데 네. 예,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참 장관도 제대로 된 주무장관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어떻게든 우방국들에게 좀 협의를 해서 함께 연대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지금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 개인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렇게.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지금 틀리는 마당에 일반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고민이 커요. 예, 무조건 낙관주의로 가기도 어렵고 코스피 5천이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장 속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 리밸런싱 했습니다.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요? 국내 주식 뭐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2달 만에 900포인트 올랐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좀 있으면 10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비중보다 좀 많이 오버됐으니까 그거 조금 팔아서 미국 국채랑 금 뭐 이런 자산들로 조금 약간 이제 뭐랄까요 시장이 너무너무 낙관적으로만 흐르고 있으니까 네. 혹시 돌부리에 걸리지 않을까 또 8월 1일까지 아직 시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또 안 좋은 뉴스가 브라질처럼 들려오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보험 삼아 그런 자산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면 한번 갈 때 무섭게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 어디서 제동을 걸어야 될지 잘 판단하는 게 그게 좋은 전략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게 6월 27일이었으니까 딱 이제 2주 됐네요. 2주 됐네요. 꽉 차서 2주네요. 네, 꽉 차서 2주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시장에서 얘기는 하는데 실제 수치로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래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나왔는데 효과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급한 브레이크는 좀 잡았으니까 5월, 6월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적절한 타이밍에 뭐 저는 브레이크는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강남 쪽은 계좌 달라 그러면 한 3억씩 올리고 마포 성동은 일주일에 5천씩 올랐으니까 누가 봐도 너무 3억이면 지방에 웬만한 집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잘 잡았고요. 통계에서도 이제 지난주가 제가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네. 6월 30일 조사 날짜였으니까 지난주는 6월 27일 발표되고 주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는 이제 7월 7일자입니다. 조사 시점이. 그러니까 7월 7일이면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역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이 한참 뜨거웠을 때 6월 4주차가 0.43%였는데요. 네. 이번 주는 0.29%로 이제 0.2%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도 제가 한 주 지나면 0.2%대로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걸렸고요. 서초구 강남 3구 보더라도 서초구가 많이 오를 때 6월 4주차에 0.77%였는데요. 이번에 7월 첫 번째 주 1주 차에는 0.48%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성동구는 0.99%였는데 0.70%. 성동구가 많이 올랐었나 보죠? 성동구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6.27 대책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남은 원래 토지거래가도 했고 그런데 마포가 0.98, 성동이 0.99%였으니까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마포도 0.6%까지 내려왔는데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오냐라고 하지만 사실 뭐 2주 만에 0.98에서 0.6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저는 한 8월 정도 되면 한 0.1% 뭐 0.1% 이하 정도로도 안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은 좀 꺾였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일단 나왔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줄다리기 시작이 됐죠. 매수자들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발을 빼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굳이 내가 급매로 팔 필요는 없겠는데라고 해서 발을 빼고 있어서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이니까 그 전에 계약했던 것들의 실거래는 이제 7월 26일, 7일까지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실거래도 어느 정도 7월 말 지나면은 이제 반영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일부 집계는 잡히고 있는데 6월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6월 거래량이 7월 30일까지 집계가 되는데 아직 한 20일 남았잖아요. 7월 말까지는. 이제 그렇죠? 7월 10일이니까. 7월 10일이니까. 근데 벌써 10,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과열이었군요. 6월이 얼마나 과열했는지 아마 15,000건 넘어 같아서 아마 사상 최고의 거래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뭐 급감하겠죠? 급감할 것 같습니다. 7월은 한 4,000건대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량 보다도 계약 취소된 거 이런 것도 집계가 되나요? 계약 취소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계약 취소 물량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조사 한 2주간에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5.8% 정도 해당이 됩니다. 2,645건 중에 153건이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보통 계약 취소하면 대부분 위약금을 물거나 해약금이죠. 해약금, 포기. 계약금을 포기하는 걸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작은 계획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뜻하지 않게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대출 마련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쉽게도 10% 포기하고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뭐 어쩌겠습니까. 워낙 급한 불이 생겼기 때문에 불을 끄기 위한 부작용이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담보대출도 좀 많이 줄었네요. 하루 평균 7,400억 정도 나오다가 3,500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다행이라면 지금 이제 뭐 너무 비정상 급등이었다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일단 네. 안정을 찾은 데는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대출이 최고 이제 6억밖에 누구든 못 빌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단지가 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어서 잠깐 좀 희비가 엇갈리죠. 네. 그 송파의 잠실에 가면 지금 네. 재건축 아파트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롯데타워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우리가 잠레아라고 하는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이 아파트는 작년 10월에 모집 공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출 규제가 피할 수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6월 28일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내면 네. 이제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시 르엘이라는 아파트. 잠시 르엘 진미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주? 그렇죠. 진미크. 미성 크로바. 네. 그래서 진주는 작년에 미리 했고. 이게 미성 크로바는 우리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해서 이번 달 분위기 말에 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고분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일반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서 늦추는 전략을 했는데 627 대책이 딱 발표가 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627 네. 전만 하더라도 진주 아파트 조합원들은 우리도 좀 천천히 할 거 괜히 좀 빨리 했나 봐라는 후회를 살짝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르엘 분들은 이제 불똥이 튀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세를 맞춰서 전세금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없게 이번에 조건부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마 난리가 난 것 같고요. 일반 분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6억으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인데 네. 일반 분양가 지금 예상이 한 3.3제곱미터당 한 6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 84가 20억 정도? 비싸군요. 비싼데 시세는 더 비쌉니다. 시세는 한 35억 정도 하니까. 15억 정도 네. 이제 시세 차익이 나는데 원래 이 아파트가 이달 말에 공고가 나오고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몰렸을 텐데. 몰릴 거였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경쟁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부자들. 제 친구도 어제 연락이 한 명 왔는데 네. 전문직이고 현금은 있는데 무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가점 점수가 69점인데 작년에 다 떨어졌다고 해요. 네. 어제 전화가 와서 잠실 르엘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경쟁률이 워낙 치열했는데 69점도 당첨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현장 상황도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뭐 원베일리도 다녀왔고요. 마포도 다녀왔는데 잠실도 다녀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문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한 10건 정도 문의가 있었다면 매수 문의가 10건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한 건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날도 더운데 한 건 또 안 나오는데 전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건 또 사겠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내가 지금 돈이 뭐 몇 억이 있는데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 아니면 금매 나오면 얘기해달라. 완전 금매. 그러니까 올 초 가격 정도로 떨어지면 연락 달라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또 그렇게 금매로 팔 생각은 없고요. 현장에 확인하니까 일단 5월 6월이 워낙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요. 매물이 다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대부분 팔았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남은 분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 할 거고요. 네. 3개월에서 제가 6개월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3개월, 6개월 지나면 길어도 6개월 지나면 이제 둘 중에 한쪽은 불안해집니다. 매수자가 불안하든 매도자가 불안하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6개월 내에 아주 알찬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지금 미션이 지금 생겼습니다. 진짜 공급 대책이 좋은 게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아까 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잔금 지급 때 문제 되는 거. 네네. 그런데 이제 강남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 임차인을 못 찾으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줄고 이게 이제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월세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세가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전세금만 안전하게 보장이 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고 일본에서도 한국에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라고 해서 이제 연구도 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제도인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잠원동의 반포죠.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가 갑자기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세입자는 못 맞추게 되죠. 네.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실제로 요즘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100% 자기 자본으로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이제 전략 수정을 하게 되죠. 갑자기 월세가 9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돈 넣고 나중에 이제 월세로 세대수가 많은가 봐요. 월세가 900건이게요? 세대수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월세의 비중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대출 규제를 계기로 월세가 더 빨리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억을 올려야 되는데요. 대출이 안 나와요. 못 올려줘요라고 하면 집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 올려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 반전세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한번 월세로 전환되고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종잣돈 모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월세까지 나가게 되면 종잣돈 모으기 힘들면 내 집 마련하기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다, 뭐 10억이었다. 근데 들어올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못 들어온다. 그럼 그 전세금이 좀 떨어지면 그리고 이제 월세로 나머지 분을 채운다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겠다. 시중에 매물이면 그럼 전세 액수도 떨어지는 거고 월세 보증부 월세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격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시장 원리가 그 매수자들도 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라고 해서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중에는 나는 월세 내고도 나는 새 집에 들어갈 거야.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리 하면 4년은 그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의 수요자들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되지는 않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 속도는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임차 주거 비용이 낮거든요. 낮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매매 월세입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 연동돼서 월세가 책정이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전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전세 연동해서 월세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더라도 우리나라 월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만약 월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돼서 많이 월세가 되면 월세가 지금보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전세가 소멸이 되거나. 안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세가 소멸되면 안 되고요. 전세는 유지돼야 우리 서민들이 거주 여건이 좋아지는데 지금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그 6.27 대책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맛백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어쨌든 뭔가 추가 규제가 있을 거라는 있습니다. 거. 물론 한편으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으세요? 일단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투 트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이 제대로 나와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땅도 없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4기 신도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3기 신도시 일정을 좀 당기는 방향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몇 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분양 제도를 또 다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선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 선분양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분양이 아니라 사전청약. 사전청약. 사전청약을 다시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시간은 좀 길지만 미리 또 내 집 마련을 하면 또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몇 개 단지만 받았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사전 청약 카드가 저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뭔가 공급이 나오는 효과, 심리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 주도로 이제 유휴부지에 임대 아파트도 좀 많이 짓겠다. 유휴부지라는 게 어떤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센터라든지 뭐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고층 주상복합으로 짓겠다라는 안이 검토 중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많이 늘리겠다는. 비아파트도 이제 공급을 늘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인허가가 빠르고요. 건축 기간도 짧기 때문에 아마 비아파트에도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5년간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 늘리고요. 수요 억제 대책도 이제 추가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되는 거는 거의 뭐 확정인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상황을 보고 전세 대출도 3억으로 이제 커팅을 할지도 고민하고 원래 시작한 전세 자금 대출이 한 1억 원으로 출발했다 3억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DSR 적용하게 되면 또 뭐 우리 서민들
갑자기 지금 집보다 확 줄여서 가는 건 좀 곤란하니까 그것도 약간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양날의 칼인데 전세 가격이 덜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 가격을 또 자극을 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도움이 될 수는 있는 반면에 또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또 자금 마련에 다시 한번 또 보수적으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